심연으로의 추락과 데스존의 노숙을 이겨냈으면서도 텐트 안에서 숨을 거두다 1986년 여름 K2 네 번째 캠프. 그곳은 줄리 텔리스에게 얼음덫이 됐습니다. 그녀의 의지는 바위보다도 단단했죠. 쉼없이 이어진 닷새간의 폭풍, 8,000m 높이에 갇힌 7명의 등반가, 그리고 한 치명적인 실수가 시작한 카운트다운. 외산 중에 사는 그녀에게 기적 같은 생환을 허락했다가 이렇게 잔혹하게 생명을 앗아갔을까요? 그 끝을 이해하려면 모든 것의 시작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만약 강인함이 선택이 아니라 태어나서 숨쉬는 공기와 같은 것이라면요. 침묵이 고요함이 아니라 사이렌 소리 사이의 고요함이고 창밖의 어둠이 밤의 신호가 아니라 엄격한 등화관제 명령인 세상을 상상해 보세요. 그러한 세상, 1939년에 줄리가 태어납니다. 유럽은 역사상 가장 큰 격변의 문턱에서 멈춰 서 있었고 그녀의 첫 울음은 역사의 굉음에 삼켜집니다. 그녀의 어린 시절은 제한의 시대를 배경으로 합니다. 풍요나 넉넉함은 희미한 등불 아래 속삭이며 읽는 책 속에서만 존재하는 개념이었죠. 일상의 현실은 부족함으로 짜여 있었습니다. 식량 배급권은 일시적 조치가 아니라 가족 경제의 근간이었습니다. 빵 한 조각, 설탕 한 숟가락 모두 거대한 가치를 지녔죠. 이는 물건, 음식, 편안함 자체에 대한 전혀 다른 태도를 형성합니다. 방의 추위는 불평의 이유가 아니라 그저 스웨터를 한 벌 더 입으며 받아들여야 하는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배고픔은 무시하는 법을 배우는 익숙한 속 울림이었죠. 그러한 분위기 속에서 한 세대가 자라납니다. 그들은 다른 삶을 알지 못했고 때문에 자신의 삶을 끔찍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지속적인 불편은 일상이 되고 존재의 일부가 됩니다. 불평하는 건 무의미했죠. 누구에게 할까요? 똑같이 텅 빈 선반을 가진 이웃에게, 바로 그 제한을 부과한 당국에게. 이 집단적 경험은 믿기 힘든 인내력을 가진 사람들을 단련시켰습니다. 그들의 몸과 더 중요하게는 그들의 정신은 끊임없는 자원, 육체적 정서적 자원의 절약 모드에서 기능하도록 길들여졌죠. 그들은 작은 것에서 기쁨을 찾고 가진 것을 소중히 여기며 절대 포기하지 않는 법을 배웁니다. 왜냐하면 포기라는 선택지는 그들의 세상관에는 존재하지 않았으니까요. 인생 여정 맨 처음에 얻은 이 경험은 줄리에게 보이지 않는 심리적 기초가 됩니다. 이는 어떤 등반 장비보다도 견고하고 가장 현대적인 기술보다도 신뢰할 만합니다. 몇 년 후 그녀가 인간 능력의 한계에 도전하는 산악에서 그녀의 몸과 정신은 그저 오래된 생존 프로그램을 작동시킬 뿐이었습니다. 원정대 동료들에게는 견딜 수 없는 박탈로 여겨질 상황이 그녀에게는 과거의 희미한 메아리에 불과했죠. 그들은 추위와 탈진 앞에서도 평정을 유지하는 그녀를 보며 거의 초자연적인 의지력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비밀은 없었습니다. 단지 그녀에게 있어 이 생존 시험은 상기슬기 아닌 먼 39년에 시작되었던 거죠. 결핍의 시대에 단련된 그 강인한 성격은 자신의 출구, 자신의 적용점을 찾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파괴된 유럽의 지평선이 아닌 수직의 세계에서 발견하죠. 15살, 줄리는 남잉글랜드 암벽에서 따뜻하고 거친 사암을 처음 만집니다. 회색 아스팔트와 끝없는 줄들 뒤에 그녀는 위로 뻗은 차원을 발견합니다. 여기에는 배급 제도도 제한도 없었습니다. 오직 자신과 암벽, 그리고 단순 명료한 중력의 법칙만 있을 뿐이었죠. 모든 움직임은 작은 승리였습니다. 위로 오르는 매 미터는 두려움에게서 빼앗은 공간이었죠. 1956년 해리슨스 록스에서 그녀의 세상은 다시 한번 변합니다. 그곳에서 그녀는 열정을 공유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테리 텔리스를 만납니다. 이는 단순한 두 사람의 만남이 아니라 동일하게 충전된 두 입자의 충돌이었습니다. 그들의 시선은 눈높이에서가 아니라 지상 10m 위 홀드에서 마주쳤죠. 그들은 같은 언어, 움직임과 균형, 신뢰의 언어로 소통했습니다. 그들의 관계는 단순한 로맨틱한 관계를 넘어 빠르게 발전했습니다. 공통의 열정으로 뭉친 파트너십이었죠. 함께 그들은 그 열정이 살아 숨쉬고 자랄 수 있는 장소를 만들기로 합니다. 그렇게 암벽 아래 그들만의 작은 우주가 탄생합니다. 카페 겸 등반 장비점이죠. 그곳은 빠르게 테리의 패스터 헌트라는 별명을 얻으며 지역 등반가들의 진정한 메카가 됩니다. 이는 단순한 사업이 아니었습니다. 본부이자 클럽, 고해실이자 수십 명의 사람들을 위한 집이었죠. 공기는 초크, 진한 차, 승리와 실패에 관한 이야기의 향기에 스며들었습니다. 많은 등반가들이 정상 정복, 개인 기록, 명성에 집착하는 동안 줄리와 테리는 다른 길을 선택합니다.
그들의 초점은 자신의 자아에서 타인으로 옮겨갑니다. 그들은 등반을 스포츠가 아닌 개인적 성장의 도구로 보았죠. 줄리는 이 도구가 가장 필요한 이들과 함께 일하기 시작합니다. 그녀는 장애인, 비행 청소년, 자신을 믿는 법을 잃은 모든 이들을 위한 수업을 진행합니다. 그녀는 그들에게 단순한 등반 기술이 아닌 확보 장치와 파트너, 그리고 가장 중요한 자신의 힘을 믿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땅에서는 간신히 움직이던 사람이 암벽에서 우아함과 자유를 찾는 것을 지켜보며 줄리는 자신 안에 공감의 새로운 깊이를 발견합니다. 그녀는 진정한 정상이 상곡되기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자신의 내면의 심연을 극복하도록 도와주는 순간임을 이해하게 되죠. 이 공감, 타인의 투쟁을 보는 능력은 그녀로 하여금 자신을 더 깊이 들여다보게 만듭니다. 만약 당신의 가장 큰 적이 빙하나 수직벽이 아니라 8,000m 높이에서 관자놀이를 두드리는 공포라면요? 희박한 공기에서 깨어나는 이 내면의 짐승을 어떻게 달랠 수 있을까요? 답을 찾는 여정은 줄리를 완전히 다른 세계, 침묵과 훈율, 그리고 완전한 통제의 세계로 이끕니다. 그녀는 런던 부독한 도장에서 일본 무술을 깊이 공부합니다. 이는 단순한 취미가 아닌 그녀의 두 번째 천성기자, 무사의 길, 무도가 됩니다. 몇 년간의 끈질긴 훈련은 결실을 맺습니다. 그녀는 유도와 그 후에는 합기도에서 흑띠를 취득하죠. 타미는 그녀에게 암벽만큼이나 자연스러운 환경이 됩니다. 그녀는 상대의 힘을 이용하고 그들의 에너지를 자신의 이점으로 전환하는 법을 배웁니다. 하지만 그녀가 이 도장에서 얻은 가장 중요한 것은 기술이 아니라 철학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등반 실천에 무심의 개념을 도입합니다. 이는 마음이 바람 없는 날의 산 호수처럼 매끄러워지는 상태입니다. 그 안에는 두려움, 의심, 과거에 대한 후회, 미래에 대한 불안이 자리할 곳이 없습니다. 오직 현재의 순간과 완수해야 할 행동만 있을 뿐이죠. 불필요한 움직임 하나, 공포에 질린 생각 하나가 모든 것을 앗아갈 수 있는 곳에서 이 정신적 침묵은 가장 중요한 확보 로프가 됩니다. 그녀는 또 다른 핵심 원리, 즉 중심, 하라를 다루는 법을 암벽으로 가져옵니다. 이는 육체적 정신적 중심, 모든 힘과 균형이 발원하는 지점입니다. 지지대가 최소인 수직벽에서 자신의 하라를 느끼고 통제하는 능력은 불안정한 자세를 안정된 위치로 바꿉니다. 이는 그녀의 비밀 무기가 되죠. 히말라야 어딘가의 베이스 캠프를 상상해 보세요. 희박한 공기와 추위, 주위에는 엄격하고 실용적인 등방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 사이에는 일본 전통 바지 하카마를 입고 천천히 그리고 집중하며 가타를 수행하는 줄리가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이상해 보이겠지만 그녀에게 이는 신체 훈련만큼 중요한 고산 적응의 일부였죠. 하지만 아마도 그녀가 타미에서 연마한 가장 중요한 기술은 우케미, 즉 올바르게 넘어지는 기술일 것입니다. 유도에서는 상대를 맺히는 법뿐만 아니라 넘어지는 법도 가르칩니다. 몸을 뭉치고 충격을 분산시키고 부상 없이 일어서는 법을 말이죠. 이 일견 방어적인 기술, 통제 불가능한 낙하를 제어된 기동으로 전환하는 습관은 아직 쓰여지지 않았지만 그녀의 운명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에이부사의 철학은 그 실현을 요구했고 타미는 아무리 어려워도 위대한 산의 도전에 비할 바는 아니었습니다. 70년대 말 줄리의 길은 그 이름 자체가 등반의 동의어가 된 인물과 교차합니다. 쿠르트 딘버거입니다. 빙하와 암벽에 새겨진 전설이죠. 당시 그는 역사상 처음으로 2개의 8,000m 본구리에 첫 등정을 성공한 세상에 단 한 명뿐인 생존자였습니다. 그의 권위는 절대적이었고 그의 경험은 극한 고도에서의 생존 백과사전이었죠. 그들의 만남은 독특한 전문적 협력 관계를 낳습니다. 그들은 그 누구도 그런 지속성과 완성도로 해내지 않았던 일을 하기로 합니다. 세계의 지붕에서 전문 영화를 찍는 것이죠. 그들은 역사상 가장 높은 촬영팀이 됩니다. 하지만 이 듀오에서 역할은 매우 명확히 구분됩니다. 쿠르트는 감독이자 카메라맨, 스크린에 비치는 얼굴입니다. 그는 서사적 캔버스를 그리는 예술가입니다. 줄리는 그의 기술적 버팀목이자 사운드 엔지니어가 되죠. 부피 큰 아날로그 장비의 시대에 이는 한 가지를 의미했습니다. 까다로운 기술 장비 수십 킬로그램을 추가되는 매 그램이 추처럼 느껴지는 곳까지 지고 가는 것이죠. 그녀는 무거운 배터리, 마이크, 녹음 장비를 데스존까지 희박한 공기가 천천히 인체를 파괴하기 시작하는 고도까지 운반합니다. 그녀는 원정대의 가장 강한 남성들과 대등하게 일을 수행하며 특별 대우를 요구하거나 약점을 보이지 않았죠.
과거에 단련된 그녀의 금욕주의와 탐의에서 연마된 신체 능력이 이 일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이 협력 관계에는 보이지 않는 긴장이 생깁니다. 쿠르트는 단순한 파트너가 아닌 우세한 인물이었습니다. 그의 말은 법이었죠. 그의 결정은 논의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는 정상으로 자신의 오케스트라를 이끄는 메스트로였고 그는 잘못된 의미나 의심을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한 사람의 경험과 권위가 팀 전체의 운명을 결정하는 복잡한 위계를 만들었죠. 실수의 대가가 절대적인 세계에서 발언권은 산소통만큼이나 중요한 자원이 됩니다. 그리고 그들의 협력 관계에서 이 자원은 극도로 불균형하게 배분되어 있었습니다. 이 결정권의 불균형은 아직 성공의 빛에 가려져 있었죠. 1984년 그들의 팀은 세계에서 12번째로 높은 본구리인 브로드피크의 기슭을 향해 떠납니다. 줄리에게 이 원정은 진실의 순간이 되었습니다. 빙벽을 넘고 희박한 공기와 지친 몸과 싸우며 그녀는 정상에 섭니다. 이 순간 그녀는 역사에 자신의 이름을 새기며 8,000m 본구리에 오른 첫 영국 여성이 됩니다. 승리였죠. 그녀의 길, 그녀의 철학, 놀라운 인내심이 그녀를 세계의 지붕까지 데려갔다는 증거였습니다. 카메라가 돌아가고 커튼은 이 역사적인 순간을 기록합니다. 그들의 협력은 절정에 이르렀죠. 하지만 그들에게 승리를 허락한 산은 곧바로 잔혹한 교훈을 줍니다. 내려오는 길은 항상 오르는 길보다 위험하죠. 피로는 경계를 무디게 하고 성공의 도취는 조심성을 잊게 만듭니다. 하산길에 모든 등반가가 두려워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들의 로프팀이 추락합니다. 한 번의 잘못된 발걸음, 순간의 균형 상실, 그리고 그들은 얼음 경사면을 거꾸로 떨어집니다. 그들의 낙하가 작은 눈사태를 일으키죠. 눈덩이가 그들을 나뭇가지처럼 휘어잡아 끌고 가며 무자비하게 흐름 속에서 으스러뜨립니다. 끝인 것 같았습니다. 이를 지켜보는 누구에게나 의심의 여지가 없었죠. 이런 상황에서 살아남는 건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들의 낙하가 멈추고 눈이 가라앉습니다. 만신창이가 되고 충격에 빠졌지만 살아 있었습니다. 그들은 눈더미 속에서 기어나와 서로를 확인합니다. 큰 부상은 없었습니다. 이건 거의 믿기 힘들 정도의 경이로운 행운처럼 보였죠. 마치 산이 그들과 장난을 치다가 마지막 순간 놓아준 것 같았습니다. 이 사건은 그들에게 경고가 아니라 오히려 그들의 특별함을 확인시켜주는 계기가 됩니다. 이는 그들이 허용 가능한 위험의 최전선에서 행동하고 그런 상황에서도 승리자로 나설 준비가 되어 있음을 보여줬죠. 이 경험은 그들의 접근 방식을 재고하게 하거나 커트의 독단에 의문을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자신들의 불가침성에 대한 믿음을 더 굳건히 했죠. 그들은 죽었어야 할 곳에서 살아남았습니다. 그들에게 이건 그들의 팀이 무엇이든 해낼 수 있다는 징표였습니다. 이 위험한 확신이 산속에서 그들의 새로운 동반자가 됩니다. 그 불가침의 맛이요. 이것은 점점 더 높은 대가를 요구하게 되죠. 그리고 브로드피크에서의 승리 뒤에 그런 갈증을 채울 수 있는 본구리는 단 하나뿐이었습니다. 1985년 줄리는 에베레스트 원정대에 합류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답보된 길이 아닌 등반계에서 가장 어렵고 갈망하는 목표 중 하나를 선택하죠. 바로 북동릉입니다. 전설적인 루트죠. 최고 중의 최고만을 걸러내는 벽입니다. 하지만 에베레스트는 브로드피크가 아닙니다. 산은 그들을 단순한 추위가 아닌 맹렬하고도 의도적인 저항으로 맞이하죠. 제트 엔진의 포효에 비견되는 허리케인급 강풍이 그들을 경사면에 밀어붙입니다. 온도는 극한까지 떨어져 아이스 X의 금속이 장갑 속에서도 손을 태울 정도입니다. 올라가는 매걸음이 전투입니다. 원정대는 악천후의 속박에 갇히게 되죠. 텐트에서 기다리는 날들이 몇 주로 늘어나며 소중한 체력과 식량, 사기의 저장고를 갉아먹습니다. 결국 그들은 등반가로서 가장 힘든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목표에 도달하지 못한 채 돌아서는 거였죠. 많은 이들에게 이는 합리적인 후퇴였을 것입니다. 상식의 증거였죠. 하지만 극복으로 단련된 줄리의 성격에는 이것이 깊고도 개인적인 패배로 느껴졌습니다. 완결을 갈망하는 그녀의 영혼에 미완의 무거운 느낌이 자리 잡았죠. 이건 더 이상 단순한 욕망이 아닙니다. 정상에 대한 심리적 굶주림인데 이 가혹한 경험은 그것을 달래기는커녕 오히려 부채질했습니다. 에베레스트는 채워야 할 공허함을 남겼습니다. 큰 성공의 게슈탈트를 닫고 후퇴의 쓰라림을 지우고 싶은 이 욕망이 집착이 되었죠. 이 실패는 그녀에게 조심성을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녀의 결의를 배가시켰죠. 이 채워지지 않은 굶주림이 모든 것을 바꿨습니다. 이는
시야를 왜곡하고 위험 평가를 담당하는 내부 나침반을 흐트러뜨렸죠. 복수를 갈망하고 그들이 여전히 불가침하다는 걸 증명해야 할 필요성이 지배적인 힘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새로운 위험한 결의는 다음 시즌 지구상 가장 가혹한 산의 발치에서 그들과 함께할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산이 출퇴근 시간에 도시거리처럼 붐빈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에베레스트 이후에 채워지지 않은 굶주림이 줄리와 커트를 정확히 그런 곳으로 이끕니다. 1986년 여름 그들은 지구에서 두 번째로 높지만 난이도와 악명으로는 첫 번째인 K2 베이스 캠프에 도착합니다. 그들은 이탈리아 원정대의 일원으로 왔지만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산은 위험할 정도로 혼잡하죠. 동시에 상기슬께는 전 세계에서 온 11개의 다른 팀이 캠프를 치고 있습니다. 공기는 다양한 언어와 야망이 뒤섞여 윙윙거립니다. 베이스 캠프는 열정적이고 경쟁적인 벌집으로 변모하며 모두가 짧은 호천 기회를 잡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산은 자신의 본성을 보이기 위해 오래 기다리지 않죠. 시즌이 본격화되기도 전에 K2는 이미 첫 번째 대가를 치릅니다. 눈사태가 미국인 등방아 2명이 있는 텐트를 경사면에서 쓸어버립니다. 소식이 캠프를 순식간에 휩쓸며 잠시 대화를 얼게 하지만 준비를 멈추지는 않습니다. 곧 또 다른 소식이 들어옵니다. 유명한 프랑스 부부 릴리앙과 모리스 바라르가 그냥 사라졌다는 거죠. 그들은 정상을 향해 출발한 뒤 돌아오지 않았고 구름 속으로 녹아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비극이요. 경험 많은 폴란드 등반가 예지 피오트로프스키가 성공적인 등정 후 하산 중 추락합니다. 손실 위에 손실이 쌓입니다. 베이스 캠프는 날씨 예보보다 나쁜 소식을 더 자주 가져오는 무정의 소리로 가득한 곳이 됩니다. 하지만 이상하고도 소름 끼치는 일이 벌어집니다. 죽음이 통계가 되기 시작하죠. 이제 죽음은 모두에게 되돌아가라. 신호가 되는 정지 신호, 적색 깃발이 아닙니다. 끊임없는 비극의 존재가 현실을 왜곡하기 시작합니다. 위험한 위험의 정상화가 일어나는 거죠. 비탄이 배경 소음이 되고 그곳의 익숙한 속성, 마치 바람의 울음소리처럼 자리 잡습니다. 다른 팀의 불운을 들을 때마다 각 팀은 오히려 자신들의 특별함을 더 강하게 확신하게 됩니다. 그들은 실수를 했어. 우린 더 똑똑해. 우리에게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야. 높이와 야망이 부추기는 이 집단적 환상이 분위기를 오염시킵니다. 경고 대신 타인의 비극은 그들 자신의 성공이 더욱 빛나야 할 배경으로 전락하죠. 상식이 열띤 경쟁에게 자리를 내준 이 분위기 속에서 행동할 때가 옵니다. 일기예보가 짧은 호천을 예고합니다. 아마도 시즌 내 유일한 기회일 거예요. 줄리와 커트, 그리고 오스트리아 등방아들을 포함한 팀이 결정적인 정상 공격을 시작합니다. 여기 있는 다른 이들처럼 그들의 계획도 이전에 설치된 고속 캠프들의 사슬에 달려있죠. 이 캠프들은 휴식하고 보급품을 보충할 수 있는 작은 안전지대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높은 고도에서 물류의 어떤 실수도 치명적이 될 수 있습니다. 팀의 오스트리아 측 계획은 한 가지 핵심 협정에 기반을 두고 있었습니다. 바로 한국 원정대가 4호 캠프에 남겨둔 텐트를 사용하는 거였죠. 이 캠프는 8,000m에 위치한 마지막 고속 캠프로 정상을 향한 최종 돌파를 위한 교두보입니다. 바로 이 데스존에서 상대적인 안락함 속에서 하룻밤을 보내며 체력을 회복하는 건 생명줄과 같았습니다. 하지만 지친 등반가들이 4호 캠프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충격을 받습니다. 한국인들의 텐트가 이미 점유된 거였죠. 누군가 먼저 왔습니다. 이런 고도에서의 협정은 덧없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줄리와 커트를 포함한 7명이 덫에 걸리게 되죠. 그들에게는 각각 최대 2명 정도 수용 가능한 작은 공격용 텐트 2~3개뿐이었습니다. 8,000m 얼음 지옥 속에서 그들은 말 그대로 통조림처럼 서로에게 밀집해야 했습니다. 잠이나 휴식은 꿈도 꿀 수 없는 상황이었죠. 사람들은 다리를 뻗거나 자세를 바꿀 수도 없이 서로에게 기대거나 엎드려 있었습니다. 회복을 절실히 필요로 하는 신체는 계속해서 마지막 예비력을 소모해 갔습니다. 하지만 이건 고작 반쪽짜리 문제에 불과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물이었죠. 이런 고도에서는 탈수가 빠르게 찾아와 재앙적인 결과를 낳습니다. 물을 얻으려면 가스버너로 끊임없이 눈을 녹여야 했죠. 이 과정은 원래도 느린데 끔찍한 비좁음 속에서는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어색한 동작 하나가 냄비를 넘어뜨리거나 텐트에 불을 낼 수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등방아들은 거의 물을 마시지 못했죠. 그들은 캠프에서 첫 발을 내딛기도 전에 극도의 피로와 탈수 상태로 정상 공격을 시작하게 됩니다.
지상의 작은 물류 실수가 8,000m에서는 거대한 문제로 변한 거였습니다. 8월 4일, 비좁은 텐트에서 잠 못 이루고 지치는 밤이 얼어붙은 새벽으로 바뀝니다. 다리는 저리고 목은 갈증으로 쓰라리며 모든 근육이 피로로 울부짖습니다. 이런 상태로 그들은 최종 공격을 시작합니다. 공기가 너무나도 희박해서 매번 숨이 모자라는 듯하고 매 걸음이 비인간적인 노력을 요구합니다. 움직임은 느려져 끈적이고 명상적인 고문으로 변하죠. 여기서 시간은 다르게 흐릅니다. 역청처럼 걸쭉하죠. 태양은 얼어붙은 말단을 따뜻하게 해주는 친구가 아닙니다. 이건 하늘의 시계판 위에 있는 거대한 시계추 같은 것이고 그 바늘은 되돌이킬 수 없는 지점을 향해 무자비하게 움직입니다. 그들은 고통스럽게 느리게 움직이며 일정에서 크게 뒤처집니다. 정상의 첫 번째로 도달하는 건 동시대 최고의 등방아 중 한 명인 영국인 앨런 라우즈입니다. 곧 그들은 이미 하산하던 그를 마주칩니다. 그의 얼굴은 산소 마스크에 가려져 있지만 그의 몸짓에는 피로와 촉박함이 읽혔죠. 그는 유일한 하산자가 아니었습니다. 올라가면서 그들은 다른 등방아들도 만나게 되는데 그들도 목표를 달성한 후 이제 캠프의 안전을 향해 서둘러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들 각각이 줄리와 커트에게 똑같은 시선을 던졌죠. 그 시선에는 존경과 불안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 부부가 얼마나 느리게 움직이는지 보았습니다. 태양의 위치를 바라보았죠. 그리고 모두 같은 조언을 했습니다. 돌아가세요. 이미 너무 늦었어요. 이성의 목소리, 수천 번의 등반 경험의 목소리였죠. 하지만 그들의 배낭에는 장비만 들어있지 않았습니다. 카메라도 있었죠. 에베레스트에서 이루지 못한 미션이 있었고 그들의 협력이 여전히 최고라는 걸 증명하고 싶은 갈증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촬영 자료 없이의 정상은 그냥 무의미한 돌무더기에 불과했습니다. 실패였죠. 모든 경고를 무시한 채 그들은 느린 등반을 계속합니다. 그 결정은 안개 속에서 내려졌습니다. 저산소증과 야망이 뒤섞인 그곳에서 자기 보존 본능은 꺼져버린 상태였죠. 그들은 자신들의 경험과 특별한 유대가 다른 이들이 감히 하지 못하는 일, 즉 등정을 완료하고 해질녘에 하산하는 것을 가능하게 해줄 거라고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그들은 모두가 이미 하산할 때에도 계속 오르기만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곳에 도착했죠. 보이지 않는 시계 바늘이 저녁 7시를 가리키는 그때 태양은 지평선에 닿아 하늘을 불안한 진홍빛으로 물들입니다. 줄리와 커트는 마지막 발걸음을 내딛고 8,611m 높이의 K2 정상에 섭니다. 바로 그 순간 줄리 텔리스는 다시 한번 역사의 이름을 새깁니다. 그녀는 산 중의 산, 지구상에서 가장 위험하고 난이도 높은 8,000m 본구리를 정복한 첫 번째 영국 여성이 된 것이죠. 이는 그녀 커리어의 정점이자 가장 대담한 꿈의 실현이었습니다. 커트는 카메라를 꺼내고 이렇게 희박한 공기와 극한의 상황에서도 그들은 목숨을 걸고 도전한 이유, 바로 그 기록을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 황홀감은 고작 몇 초만 지속되죠. K2 정상에서의 저녁 7시는 승리가 아닌 선고와 같기 때문입니다. 이런 높이에서 어둠이 내리기 전에 하산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모든 등반가가 암묵적으로 아는 규칙이 있죠. 전고 2시까지 정상에 도달하지 못하면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돌아서야 합니다. 이 규칙을 어기는 것은 스스로 덫에 빠지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현대 고산 등반에서 이것은 재난을 보증하는 것이니까요. 그들이 카메라를 끄는 순간 차가운 현실의 무게가 그들을 내리눕니다. 승리는 순식간에 증발하고 가장 원초적인 공포가 자리를 차지하죠. 그들은 세상의 지붕에 홀로 남아 검은 장막 같은 밤이 재빨리 그들을 덮어버립니다. 기온은 붓마다 떨어지고 바람은 사나운 포식자로 변해 뼛속까지 파고듭니다. 헤드램프의 빛은 고작 작은 공간만 비출 뿐 주변의 심연은 완전히 감춰버리죠. 그들은 하산해야 하지만 이제는 장님이 된 상태입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눈가리가의 복권과 같아집니다. 낮에 보았던 하산로는 이제 얼음과 바위로 이루된 낯설고 적대적인 미로로 변해버렸습니다. 시간과의 싸움은 이미 패배했죠. 이제 시작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죽음과의 경주입니다. K2의 어둠은 절대적입니다. 공간과 시간, 그리고 힘을 모두 집어삼키죠. 잠 못 이루는 밤과 힘든 등반으로 쌓인 피로는 임계점에 도달합니다. 저산소증에 시달리는 뇌는 한계까지 굴러가고 신체 협응력은 무너집니다. 하산 시작 후 얼마 지나지 않아 가파른 빙벽 중 한 곳에서 예견된 사고가 발생합니다. 줄리의 발이 미끄러지죠. 헤드램프 빛에 공포에 질린 얼굴이 스치고 외침은 바람소리에 묻힙니다. 그녀가 추락하면서 팽팽해진 로프가 커트를 끌어당깁니다.
순간적으로 그들의 팀은 무력한 총알이 되어 끝없는 어둠 속으로 날아가 버리죠. 그들은 추락합니다. 몇 초가 영원처럼 느껴집니다. 빙벽이 그들을 바위 옆으로 스쳐 지나가고 얼음 돌기에 튕겨내죠. 30층 건물 높이에서 떨어지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의식이 끊기고 생존 본능이 순수한 공포로 압축된 바로 그 순간 줄리의 몸에서 다른 무언가가 발동합니다. 도장에서 보낸 수년의 시간, 수천 번 반복한 낙법 연습이 반사신경과 근육 기억으로 자리 잡은 것이죠. 그녀의 몸은 뇌의 지시 없이도 훈련된 대로 움직입니다. 몸을 뭉치는 거예요. 바로 우케미, 올바르게 넘어지는 기술입니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턱을 가슴에 붙이고 팔을 교차시키며 코어 근육에 힘을 줍니다.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몸을 공 모양으로 만드는 것이죠. 약 100m에 이르던 그들의 추락은 시작처럼 갑작스럽게 멈춥니다. 필사적인 노력 끝에 놀라운 힘과 경험을 가진 커트가 아이스 X로 저지하는 데 성공합니다. 갑작스러운 충격은 어깨 관절을 빠져나갈 뻔하게 만들었지만 그들은 멈춰섭니다. 완전한 어둠 속 롭스에 매달린 채 그들은 거칠게 숨을 몰아쉬죠. 살아남은 겁니다. 겉보기에 줄리는 상처 하나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충격의 힘은 어마어마했습니다. 전사의 반사신경이 그녀를 구했지만 그 대가는 몰래 진행 중인 내상이었죠. 아마도 뇌진탕이었을 겁니다. 쇼크와 아드레날린의 영향으로 아직은 느끼지 못하지만 그녀 몸속에서는 이미 파괴적인 과정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들은 추락에서 살아남았지만 더욱 끔찍한 덫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생존했지만 이제 그들은 산의 포로가 된 거죠.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이런 추락과 깊은 쇼크 상태 이후에 움직이는 것은 자살 행위나 다름없습니다. 하산은 불가능해졌죠. 커트는 이 상황에서 유일하게 옳은 비록 절박한 결정을 내립니다. 그 자리에 남아 새벽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들은 약 8,400m 높이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텐트가 없이, 슬리핑백 없이, 음식과 물 없이 말이죠. 그들이 앞으로 겪을 것은 등방아들이 콜드 비바에라고 부르는 상상할 수 있는 최악의 악몽입니다. 이는 인간의 이해를 초월하는 시련이에요. 데스존에서의 밤은 단순한 추위가 아닙니다. 신체에 대한 총체적이고 침투적인 공격이죠. 기온은 영하 30, 영하 40도 아래로 떨어집니다. 방해물 없는 바람은 몸에서 마지막 남은 온기까지 앗아갑니다. 살아남기 위해 그들은 서로 꼭 붙어 앉아 남은 에너지를 지켜내려 애씁니다. 몸의 모든 세포가 산소 부족으로 비명을 지르죠. 혈액은 걸쭉해지고 뇌는 부어오르며 동상은 느리고 무자비하게 손길을 뻗습니다. 그들은 잠들지 않습니다. 잠에 빠지는 것은 영원히 눈을 뜨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무의식과 싸우는 거죠. 시간은 고통스럽게 느리게 흐릅니다. 그들이 듣는 것은 텐트 밖의 바람 소리와 얼어붙는 피를 억지로 돌리려 고군분투하는 자신들의 심장 소리뿐입니다. 그들이 이 밤을 버텨낸 것은 단순한 행운이 아닙니다. 의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생리학적 기적이에요. 그들의 뛰어난 고산 적응력, 경험, 생존 의지, 그리고 아마도 줄리 내면 깊이 자리 잡은 스토아적 기초까지 모든 것이 작용한 결과였죠. 마침내 수줍은 햇살이 빙벽에 닿을 때 그들이 본 것은 반쯤 죽어있고 서리로 뒤덮인 두 생명체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살아있었죠. 8월 다섯째 날 아침, 그들은 남은 힘을 모두 모아 간신히 일어서고 하산을 재개합니다. 자동 인형처럼, 유령처럼 현실을 거의 의식하지 못한 채 움직이죠. 하지만 앞에 기다리는 것은 구원이 아닌 더욱 무서운 새로운 시험이었습니다. 그들은 마치 로봇처럼 단 하나의 생각, 제3 캠프, 그들의 텐트에 도달한다는 에 이끌려 하산합니다. 이제 그것은 목표가 아닌 구원의 상징이자 아지랑이와 같았죠. 마침내 피로의 안개를 뚫고 그들은 보입니다. 바람에 펄럭이는 연약한 텐트들. 도착한 겁니다. 비틀거리며 캠프로 걸어가던 그들은 고요함과 마침내 의식을 잃고 쓰러질 수 있는 안식처를 기대했지만 캠프는 비어있지 않았습니다. 그곳은 이 산의 유령들로 가득 차 있었죠. 텐트 안에는 더 일찍 하산한 이들이 있었습니다. 영국의 앨런 라우즈, 폴란드의 도브로슬라바 볼프, 함께 등반을 시작했던 오스트리아 등반가들, 모두 각기 다른 정도의 쇠약함에 빠져 있었죠. 제지 캠프는 의사도 약도 없는 오직 지독한 피로감만이 가득한 고산병원으로 변해버렸습니다. 그들은 텐트 안으로 들어가 마지막 남은 온기와 공간을 나눠야 했죠. 가장 나쁜 상황은 끝난 듯 보였습니다. 추락에서 살아남고 얼음 같은 밤을 버텨냈으니까요. 이제 필요한 것은 휴식과 다음날 아침 계속되는 하산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산은 다른 계획을 가지고 있었죠. 갑자기 하늘이 무너집니다. 얇은 텐트 천 너머 세상은 울부짖는 하얀 안개 속으로 사라지고 K2에는 괴물 같은 폭풍이 몰아칩니다. 시야는 제로가 되고 바람은 마치 그들을 절벽에서 뜯어내 심연으로 날려버리려는 듯 네일론 텐트 벽을 맹렬히 핥히었죠. 이건 단순한 나쁜 날씨가 아닙니다. 하나의 벽, 바람과 눈으로 이루어진 물리적이고 투과할 수 없는 벽이 그들을 세상과 단절시킨 거예요. 7명의 등반가가 8,000m 높이의 덫에 갇힌 것이죠. 하루 이틀 폭풍은 잦아들 기색이 없습니다. 허리케인의 포효가 유일한 현실이 되었죠. 그들은 텐트 안에 누워 움직임과 온기의 한 방울까지 아끼며 버팁니다. 눈을 녹이기 위한 가스와 식량은 빠르게 바닥나고 시간은 고문처럼 느리게 흐릅니다. 사흘, 나흘 그들 안에 남아있던 희망은 사라지고 조용한 절망이 자리를 잡기 시작하죠. 닷새째, 폭풍은 여전히 맹위를 떨치며 하산할 기회조차 주지 않습니다. 연약한 텐트는 얼음관이 되었고 그들은 산의 인질이 되어버렸죠. 산은 아무도 보내주지 않을 듯 보였습니다. 얼음 감옥에서의 닷새, 식량은 물론 가장 중요한 물 없이 8,000m 높이에 갇힌 인간의 몸에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먼저 기계가 무너집니다. 눈을 녹이는데 필수적인 가스통은 순식간에 비어버렸죠. 버너의 마지막 히싱 소리는 마지막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이제 그들은 물을 얻을 수 없게 되었죠. 유일한 방법은 눈을 먹는 것이지만 이는 몸의 소중한 열을 빼앗아 저천증만 가속시킬 뿐이었습니다. 치명적인 탈수 상태가 찾아왔죠. 이건 단순한 갈증이 아닙니다. 신체 시스템의 붕괴입니다. 혈관 속 혈액은 걸쭉해져 빠른 강에서 끈적이는 흐름으로 변합니다. 심장은 혈액을 밀어내기 위해 3배의 힘으로 고군분투해야 하죠. 혈전, 뇌졸중, 고산폐부종과 고산뇌부종의 위험은 시간이 갈수록 높아집니다. 체액을 잃은 신체는 스스로를 잡아먹기 시작하죠. 80%가 물로 이루어진 뇌가 먼저 공격받습니다. 환각과 선망이 시작되고 현실과 악몽의 경계는 무너집니다. 이 조용하고 느린 고뇌 속에서 줄리는 다른 이들보다 더 빠르게 사라져갑니다. 그녀는 커트에게 거의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고 호소하죠. 물체가 흐릿해지고 윤곽을 잃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손발의 이상한 느낌과 협응 능력 상실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가장 단순한 행동도 할 수 없게 되었죠. 딘버거처럼 경험 많은 등방에게 이러한 증상은 장송곡과 같았습니다. 진행성 고산내부종의 전형적인 징후였죠. 하지만 더 끔찍한 가능성도 있었습니다. 100m 추락 당시 그녀의 몸이 받은 충격은 흔적 없이 지나가지 않았던 거예요. 가혹한 환경 속에서 악화된 내부의 숨은 손상들이 이제 모습을 드러낸 것입니다. 그토록 여러 번 그녀를 구해준 그녀의 몸이 마침내 무너지기 시작하죠. 그녀는 돌아올 길 없는 안개 속으로 서서히 빠져듭니다. 그녀의 의식을 감싸는 이 안개는 점점 더 짙어져만 갔죠. 현실은 파편화된 소리와 감각들, 텐트 밖의 바람소리, 뺨에 닿은 차가운 네일론, 곁에서 들리는 커트의 가쁜 숨소리로 조각납니다. 8월 6번째 날에서 7번째 날로 넘어가는 밤, 정적이 찾아옵니다. 밖이 아닌 그녀 안에서 말이죠. 밖은 여전히 지옥이 기승을 부리고 있었지만요. 그녀의 몸이 수일간 이어온 싸움은 끝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냥 눈을 감고 파트너 곁에서 텐트 안잠이 들어버렸죠. 이는 드라마틱한 죽음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밀랍이 다 타버린 양초처럼 조용한 소멸이었죠. 그녀의 몸은 극한의 탈수와 영양실조, 부상 후유증으로 완전히 한계에 도달한 상태였어요. 결국 모든 것이 멈춰버린 거죠. 아침이 찾아왔지만 희망이 아닌 공포만 가져왔습니다. 커트는 어느 날 아침 전보다 더 매서운 추위에 잠에서 깨어났어요. 옆에 누운 줄리를 바라보는 순간 그는 모든 것을 직감했죠. 그녀에게서 느껴지는 고요함은 더 이상 잠든 적막이 아니었습니다. 얼굴은 평온했지만 생기가 사라진 지 이미 오래였어요. 함께 최고봉을 정복했던 동료, 승리와 실패를 나눴던 친구, 그 긴긴 밤 센티미터 간격으로 나란히 누워있던 그 사람이 이젠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의 세계는 눈에 덮인 작은 텐트 안으로 작아져 버렸죠. 슬픔은 원초적인 공포와 뒤섞였어요. 밖에서는 폭풍이 여전히 울부짖으며 그들이 여전히 함정에 갇혀 있음을 상기시켰죠. 하지만 이젠 그는 친구의 시체와 함께 그 함정에 갇힌 겁니다. 8,000m 고지에서 평범한 세상의 윤리나 의식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집니다. 오직 하나의 법칙, 생존의 법칙만이 존재할 뿐이죠. 그가 그녀의 유체를 내려보낼 수는 없었어요. 육체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무게를 가늠할 수 없는 무거운 마음으로 그는 유일한 선택을 받아들였죠. 사는 그녀의 몸을 가져갔습니다. 그녀는 캠프사의 얼어붙은 정막 속에 영원히 남게 되었어요. 이 조용하고 비극적인 죽음은 불운한 탐험대가 겪을 일련의 사망 사태의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끝의 서막이었죠. 8월 10일 갑자기 찾아온 정막이 모든 소리를 삼켰어요. 끝없이 이어진 폭풍의 포효가 멈추자 그 정적은 부자연스럽고 불길하게 느껴졌습니다. 폭풍이 지나간 겁니다. 캠프에 생존한 이들에게는 이게 마지막이자 유일한 기회였죠. 지쳐서 움직이기조차 힘들었던 그들은 절박하게 하산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구조될 수는 없었어요. 세계 최고의 등산화 중 한 명인 앨런 라우즈는 심한 선망 상태에 빠져 있었고 몸은 고통에 휩싸여 있었죠. 그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를 두고 내려온다는 결정은 상상하기도 끔찍하고 잔인한 선택이었지만 그것이 고지가 요구하는 잔인한 법칙이었어요. 그들은 그를 텐트에 그대로 두고 떠났습니다. 하산길은 장례 행렬이 되어버렸죠. 사는 그들을 하나둘씩 데려갔습니다. 오스트리아인 알프레드 이미처와 하네스 비케르는 눈사태 경사면에서 그냥 힘이 다해 쓰러졌어요. 에너지가 완전히 고갈된 그들의 몸은 더 이상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눈 속에 주저앉은 차에 다시는 일어나지 못했죠. 지친 도브로슬라바 볼프는 로프 근처에 멈춰서서 숨을 고르려 했어요. 그녀는 로프에 기대어 눈을 감은 채 영원한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얼음덫에 갇힌 7명 중 베이스 캠프에 도착한 이는 단 2명, 커트 딘버거와 빌리 바우어뿐이었습니다. 그들은 승자처럼 보이지 않았어요. 동상으로 검게 그을린 손과 얼굴, 텅 빈 눈을 한 유령 같았죠. 평범한 세상에서는 K2의 비극이 격렬한 논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논란의 중심엔 커트 딘버거와 그가 너무 늦은 시간까지 등정을 강행한 결정이 있었죠. 그가 줄리를 돌렸을 수는 없었을까? 더 조심했다면 그녀를 구할 수 있었을까? 비난의 목소리는 높았습니다. 하지만 옹호론자들은 따뜻한 방에서 판단하기는 쉽다고 반박했어요. 8,000m 고지의 폭풍 속에서 누구를 구한다는 건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었다고 말이죠. 한국 대원 텐트 사건은 치명적인 의사소통 단절, 재앙의 도미노를 처음으로 움직인 사건으로 등반사의 길이 남을 겁니다. 하지만 줄리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사후에 출간된 그녀의 자서전 구름 너머 반대편은 고전이 되었고 그녀의 마지막 말이 되었죠. 그녀를 기리기 위해 여성 등반가와 장애인 운동선수를 지원하는 재단이 설립되었습니다. 그녀가 평생 바위 아래에서 추구했던 사업은 이렇게 이어졌어요. 그리고 거의 20년이 지난 2005년 브로드피크 기슭의 녹는 빙하가 작은 유물을 드러냈습니다. 줄리가 1982년에 잃어버렸던 오디오 카세트였죠. 그 안엔 시간이 멈춘 그녀의 목소리가 담겨 있었어요. 산에 대한 사랑을 이야기하는 과거의 메아리였습니다. 줄리 텔리스의 이야기는 열정이 삶의 의미가 될 때 가장 강력한 본능인 생존 본능마저도 압도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비극적이면서도 위대한 사례로 영원히 기록될 겁니다.